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자유총연맹 창립 기념 행사에서 한 축사가 논란입니다.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하여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습니다. 이 발언인데요. 그러자 당장 국민이 반국가 세력을 대통령으로 뽑았단 말인가? 윤 대통령은 그 반국가 세력의 요직인 검찰총장은 왜 했나? 한국전쟁의 종전선언 문제를 국제적으로 처음 공론화한 대표적 인물이 다름 아닌 미국의 부시 전 대통령인데, 그렇다면 부시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인가? 이런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 헌법에도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라고 돼 있는데요. 이건 역시 잘못됐다는 걸까요? 잠시 후 천하람 인미애 위원장과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6월 29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뜨거운 여름 불경기를 한 번에 날려버릴 KG 모빌리티만의 특별한 혜택.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 1,800만 원대로 시작하는 합리적 가격의 더 뉴 티볼리 출시. 거기에 토레스 티볼리 하루 1만 원대 신개념 리스형 할부까지. 개별 서비스 인하이택이 6월에 종료되니 서두르세요. KG 모빌리티 전시장에서. 네, 라디오 오늘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천하람의 천하무적 함께 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영주시에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문해교육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영주시 선비인재 양성과 이상효 평생교육사를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인미의 그래도 정치 이어가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천하람의 천하무적 천하람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천하람입니다. 네, 변호사님 지금 어디 계세요? 순천에 계세요? 저는 순천 바로 옆에요. 그 지리산 자락에 있는 그 구례라는 데 와 있습니다. 아, 구례 알죠. 네. 예. 그쪽에도 비 많이 왔나요, 최근에? 네. 어때요? 그 비 엄청 그 구간마다 좀 다른데 예. 굉장히 많이 옵니다. 아, 많이 오고 뭐 큰 피해는 없고요. 지금 네, 보도된. 큰 피해는 다행히 없습니다. 다행히 아직은 없는데. 우리 지역도 지금 오후부터 많이 오고 있어서. 네. 자, 요즘 우리 천하람 변호사 어떻게 지내시는지 우리 이쪽 지역에도 팬이 많거든요. 천하람 변호사 팬이. 아유, 그래서 감사하네요. 요즘 중앙방송에서 좀 뜸하셔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뭐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에? 네, 요즘은 이제 그 지역 활동 좀 늘리느라고 서울을 가능하면 안 가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송 출연도 좀 많이 줄이고, 예. 네, 지역에서 좀 충실하게 이제 좀 많은 분들도 만나고 뭐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지역 활동하시느라고 서울에 잘 안 가시는 거군요. 예. 네네. 자, 이낙연 전 대표 얘기부터 좀 할까요? 그 귀국해서 또 입국장에서 아주 목소리 높여서 연설도 좀 했는데 못다한 책임을 다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던졌어요. 네. 여기서 책임, 이 책임에 대한 해석을 듣고 좀 분분한데 우리 천하람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여기 책임. 정치인이 말하는 책임은 다 거의 비슷합니다. 뭐냐면은 내가 다시 실권을 잡아가지고 잘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치 활동하겠다 적극적으로.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거의 뭐 대선 출마 선언이고요. 그리고 대선이 아직 꽤 많이 남았기 때문에 예. 그 전까지 내가 민주당을 이끌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저는 이번에 이낙연 대표가 좀 굉장히 좀 적극적인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 약간 개파 수장의 역할도 마다하지 않겠다라는 느낌으로 보이거든요. 예. 원래 이낙연 대표 스타일이 거기가 이제 전남도지사 출신이라서 저도 뭐 나름대로 이렇게 공통의 지인 이런 분들 통해서 스타일 많이 듣는데 예. 조직력이 원래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이낙연 대표, 전 대표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어떤 개파의 수장 같은 느낌을 내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예. 근데 지금 이번에 내놓는 메시지들을 놓고 보면 본인의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했고 또 본인 지지자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와가지고 거의 무슨 뭐 출정식 같은 분위기를 내는 거에 있어가지고 그걸 피하지 않고 더 적극적인 메시지를 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뭐 정치인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으로 보입니다. 뭐 사실상 대선 출마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고. 그럼 당장 내년 총선엔 어떻게 할까요? 출마까지도 생각하실까요? 직접? 본인은 내년 총선에 이미 불출마하겠다는 그 취지로 말씀을 하셨기도 하고 예. 지금 여기서 갑자기 자기 공천 받겠다라고 해서 나오는 거는 조금 모양 빠집니다. 아, 그렇죠. 예. 그리고 제가 지금 봤을 때는 이낙연 전 대표 입장이 너무 좋아요. 좋다. 지금 뭐, 약간 좀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아무것도 안 하고 당내에 자기 세력 만들기 되게 좋은 지금 상황이거든요. 한번 보시면은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원래 원내에 자기 세력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오히려 지난번 총선 공천 같은 경우에는 이낙연 전 대표가 오히려 주도해서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럼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본인을 지지하는 새로운 어떤 세력을 지금 원내에 밀어 넣으려면은 현역들을 많이 물갈이를 하고 공천 룰을 많이 흔들어야 됩니다. 예. 근데 그러면 당연히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 반발이 나오겠죠. 예. 그럴 때 이낙연 전 대표가 원래 이제 본인 캐릭터처럼 이렇게 근엄하게 우리 민주당을 이렇게 지탱해온 시스템 공천의 원칙을 함부로 흔들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존 현역 의원들의 입장을 좀 대변해 줄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은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크게 힘을 들이지 않고도 원내에 자기 지지 세력을 유지도 하고 또 키워나가는데도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 저는 뭐 그렇게 보입니다. 뭐 비대위원장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요. 뭐 그렇게까지 생각할까요? 본인은 생각이 있을 수도 있는데 비대위원장을 당장 가는 거는 좀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그렇겠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상 분당으로 가자는 얘기이기 때문에 바로 비대위원장으로 가기는 어려울 것이고 당장 비대위원장까지 맞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원내 자기 지지 기반을 좀 유지해 가면서 다음번 대선까지 좀 길게 보고 가겠다. 이런 생각 아닐까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일단은 이재명 대표, 이낙연 전 대표 빨리 좀 만나야겠죠. 이런 시기에. 예. 근데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만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아마 안 만날 그렇습니까?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만나서 이렇게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을 테지만은 예. 지금 보면은요. 친문 기존 지지층 중에서 내가 이재명 대표는 도저히 지지 못하겠고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한다라고 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사실은 이번에 그 귀국할 때 뭐 공항에도 뭐 1,000명 이상 나가고 그런 건데 그분들의 가장 근간이 뭐냐면은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도덕성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판단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 근데 만약에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 만나면 만난 자리에서 뭐 어떻게 공격하거나 뭐 깎아내리거나 할 수 있겠습니까? 덕담해야 그렇죠. 되는데 그런 상황을 이낙연 전 대표가 만들고 싶지가 않을 겁니다. 그렇군요. 이재명, 할 겁니다. 예, 이재명, 이낙연의 만남은 이재명 대표의 짝사랑일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시고. 네, 맞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자유총연맹 행사장에서 왜곡된 역사의식을 가진 반국가 세력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자, 이게 아주 오늘 하루 종일 시끄러운데요. 이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팩트가 틀렸다는 그런 분석도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요.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좀 용어가 너무 세면은 그렇죠. 역풍이 붑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국민들의 꽤 많은, 오히려 더 다수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좀 지나치게 너무 아까도 표현하시면 짝사랑스러웠고, 그리고 또 종전선언을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북한의 어떤 제대로 된 성의 있는 호응이 없는 상황에서 적절하지 않았다. 예. 그리고 실제로 어떤 남북 연락사무소의 폭파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듯이 결국 그게 어떤 제대로 된 성과를 남기지 못했다라는 거에는 대부분 동의할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떤 성급한 종전선언의 추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국가 안보에 악영향을 미치고 오히려 북한에게 시간을 준 거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정도 수위의 어떤 표현이라면은 저는 많은 분들 동의하실 거라고 봐요. 근데 이게 이제 반국가 단체 내지는 반국가 세력까지 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게 스펙트럼이 넓거든요. 뭐냐면은 정말로 대한민국에 해를 끼치기 위해 가지고 종전선언을 주장한 사람들도 일부 있겠죠. 근데 꽤 많은 부분의 주장들은 뭐 그렇게까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뭐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그때 당시로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해서 종전선언 주장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면은 예를 들면 그 판단이 결과적으로 틀린 거라고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뭐 붕괴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반국가 세력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과하거든요. 예. 그래서 스펙트럼을 좀 잘 잘라서 말씀하셨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게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의미하는 건지를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은 민주당 전체가 반국가 세력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봐도 조금 명확한 규정과 어떤 범위 설정 이런 부분들이 좀 너무 없지 않았나, 그렇죠.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당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이 반국가 세력이라면 그럼 그 밑에서 검찰총장한 건 뭐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이게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네, 맞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민주당 전체가 반국가 세력이다라고 하기 시작하면은 일단 우리나라의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뭐 반국가 세력을 추종하는 거냐? 그리고 실제로 뭐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뭐 문재인 정부 하에서 고위공직을 여러 개 하셨는데 그때는 왜 그러면은 그 임명에 동의했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내지는 대통령실이 이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는 것이 뭐 민주당 전체를 얘기한다기보다는 뭐 그 안에서도 예를 들면 좀 무분별하게 뭐 북한의 이익을 우선하는 뭐 어떤 그 범위를 설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너무 뭉뚱그려서 너무 센 단어를 쓰는 거는 결국 그래서 이렇게 역풍이 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 발언 하나로 이제 국가 전체가, 나라가 좀 흔들흔들 하고 있는 모습 너무 자주 보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좀 아쉬운 게,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이제 모든 국민을 다 아우러야 할 그런 자리인데, 이렇게 좀 극단적인 발언을 해도 되나? 아무리 그 자유총연맹 그 행사장이라고 해도 이거 마치 뭐 대선 연설하듯이 뭐 그렇게 극단적으로 발언하고, 그러면 그 5.18 때 했던 그 행보, 그 국민의힘 모든 의원 다 데리고 가가지고 행사장 갔던 그 행보는 또 뭐냐, 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서. 네. 근데 아쉽네요. 저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물론 대통령께서 국민 전체의 대표지만 뭐 보수 진영이 됐던 진보 진영이 됐던 그 진영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는 부분들 지적할 수 있습니다. 지적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적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범위를 정해가지고 정확한 수위로 비판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면은 또 민주당에서 전부 들고 일어나서 민주당 전체가 반국가 세력이냐 또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또 갈라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어떤 뭐 5.18 민주화 운동 같은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진보 진영과 포용하거나, 사실 5.18은 진보 진영과도 상관없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떤 의미에서 대북 관계에 있어가지고 지난 정부나 아니면 민주당의 접근 방식에 대해 가지고 뭐 비판하실 수 있어요. 이게 뭐 다 개별 이슈별로 찬반이 있을 수 있는 것인데, 근데 요거를 좀 더 정교하게 하는 거는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자, 그 경찰 제도 발전 위원회 박인환 위원장이라고 있는데, 네. 자, 이 토론회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간첩이다, 국민 70%가 지금 모르고 있다, 이런 발언을 해서 이게 좀 궤를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발언하고 좀, 그러니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지금 박인환 위원장, 또 김문수 위원장, 김광도 위원장, 이게 좀 큰 틀에 좀 같은 방향 아니냐, 같은 위에 주장 아니냐, 이렇게 좀 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뭐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의 어떤 안보 의식 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분들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수위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관이 내가 봤을 때는 좀 타당하지 않다, 비판할 수 있어요. 근데 간첩이다, 이거는 좀 다른 문제거든요. 그럼 당장 그럼 저부터라도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저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한 거 많았지만 간첩이었으면 왜 나라를 안 팔아넘겼냐.
당장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런 되게- 발언을 하는 분은 공직에 있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굉장히 부적절하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리고 이런 얘기들이 그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을 오히려 약화시켜요. 그렇죠. 예. 예, 너무 과하게 가면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거야?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뭐 무슨 6.25를 가지고 미중전쟁이라는 사실 납득하기 어려운 표현을 써가지고 지몽 의원 같은 사람도 아이 그럼 무슨 임진왜란은 뭐 외중전쟁이냐 그런 식으로 침략자를 정당화하는 뭐 마치 국제정세에서 어쩔 수 없었다는 식의 표현 쓰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그런 얘기들은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교하게 들어가는 비판들이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문제점들을 명확하게 세심하게 어떻게 보면 진단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아니, 뭉뚱그려서 간첩입니다 이래버리면은 그거는 토론의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그래서 저도 이런 식의 과한 용어 쓰고 이 용어 인플레 일으키는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는 공직에 적합하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자, 금태섭 전 의원도 이제 다음 달 호남에서 이제 첫 토론회를 예정하고 있다는 소식이고 양양자 의원이 이제 신당 창당을 했네요. 한국의 희망이라는 당을 만들었는데 자, 이런 제3지대 움직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우선 양양자 의원은 제가 알기로는 창당을 아직 한 건 아니고 아마 선언하고 이제 창당 발기인 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예. 일단 저는 이분들이 좀 국민들께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되는 부분이요. 예, 예. 어떤 정당인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나라 정치를 간혹 가다가 비판할 때 너무 이미지 중심, 그러니까 인물 중심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들을 할 때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저는 제3당을 보면서도 혁신하겠다, 개혁하겠다 하는 분들인데 어떻게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게 뭐라고 할까요? 당원을 모집하고 같이 할 사람들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영입하고 이런 거 이전에 최소한 그 당의 정강 정책이나 우리가 뭘 추구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얼개가 나와야 됩니다. 예. 근데 지금은 그거 없이 어떻게 보면은 약간 뭐 금태섭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소신의 이미지, 그리고 양양자 의원 같은 경우는 약간 뭐 반도체나 아니면은 뭐 이런 실용의 이미지만 앞세워가지고 기존 정당과 차별화하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 뭐라고 할까 제품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지금 너무 팔려고 하고 있다. 네, 그래서 본인들이 추구하는 바가 뭐고 개별 우리 나라의 여러 영역에 대해서 입장이 뭔지 충분히 토론을 하고 그 과정을 거쳐서 국민들께 제품을 내놔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은 너무 좀 그냥 국민의힘 싫은 사람, 민주당 싫은 사람 모이세요 같은 좀 뜬구름 잡는 그런 느낌이 너무 많이 난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정당 정체성 아직 확립하지 못했다. 네. 자, 뭐 이건 짧게 그냥 단답식으로요. 예. 유승민 전 의원 네. 다음 총선에 어떤 움직임 보일 것 같습니까? 저는 아마 아무것도 안 하실 것 같습니다. 불출마. 네. 알겠습니다. 예. 자,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이죠. 천하람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네 얼굴 와 글로? 야근한다고 티다. 네 월급은 와 글로? 최저임금은 안 오르지. 물가는 오르지. 내가 진짜 빡세 죽겠다. 물가는 내리고 최저임금은 올리고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가 앞장서겠습니다. 1577-2260.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에 딱. 취업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중심 실무교육. 취업에 맞춤. 내 꿈에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미래에셋증권은 생각했어요.
해외 투자라고 큰돈 들지 않았으면, 그래서 실시간 미국 주식 소수점 매매, 밤잠 설치는 사람 없었으면, 데이마켓, 호가창도 다 보였으면. 나스닥 토탈뷰. 국내 주식처럼 편해진 해외 투자. 미래에셋증권에서 확인해보세요.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세요. 63세 책놀이 선생 이상입니다. 책과 아이를 좋아하는 제가 신한은행 연금 덕에 꿈꾸던 선생님이 되었어요. 또 읽어주세요. 꾸준히 넣은 연금. 신한은행으로 받고 인생의 꿈을 이뤄보세요. 꿈꾸는 연금, 행복한 인생. 신한연금케어. 범용 및 내부 통제 기준 따른 광고. 신한은행 홈페이지 참고. 다가오는 여름방학을 더욱 특별하게 글로벌 직업체험 테마파크 키자니아가 대구 경북 어린이들을 찾아갑니다. 20개의 직업체험이 한자리에 키자니아 고 대구 7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대구 엑스코 서관 2홀 유메프에서 7월 3일 티켓 판매 오픈.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6분 5초 지나고 있네요. 라디오 오늘 2부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스마트폰에서부터 키오스크까지 세상이 점점 디지털 기기화 돼가고 있는데요. 고령의 어르신들은 이런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최근 영주시에서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문해 교육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영주시 선비인재양성과의 이상효 평생교육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상효 교육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영주시에서 이렇게 디지털 문해 교육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디지털 문해 교육이 무엇인지부터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디지털 문해 교육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그런 디지털 매체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길러주는 교육을 말합니다. 네. 네. 우리는 이미 이제 왜 디지털과 함께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스마트폰이나 키오스크, 그런 것들이 우리 일상에 너무 많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만약에 그게 사용을 잘 못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좀 많이 불편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디지털 문해 교육이 좀 더 확대되어야 되고 좀 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우리 어르신들께는 꼭 필요한 그런 교육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디지털 문해 교육을 시작하시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될까요? 디지털 문해 교육은 이미 어떻게 보면 생활 문해 교육이라는 분야에서 이제 운영해 오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생활 문해 교육에서, 예. 네네, 맞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디지털 문해 교육이 생활에 꼭, 우리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역량이라는 인식에서 이게 점차 확대되고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영주시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31%로 이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영주도 꽤 높군요. 예. 네, 맞습니다. 다만 근데 이제 노인으로 규정하는 인구가 31%이지 실제로 디지털 교육을 필요로 하는 인구는 31%보다 더 많다고 생각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처럼 이제 고령화 사회 또는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핵가족화 또는 1인 가구로서의 세대 변화가 디지털 문해력의 격차를 더 가속화한다라고 생각돼요. 때문에 이제 뭐 이런 교육들을 원하는 그리고 요구하는 고령층 인구가 더 많아지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선생님 혹시 지금 스피커폰으로 하시는 거 아니죠? 소리가 좀 울려서 그러는데. 네, 스피커폰이 맞는데. 그래요? 네, 제가 있는 사무실이 조금 울립니다. 스피커폰 말고 그냥 귀에 대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소리가 좀 전달이 좀 안 돼서. 자, 실제로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키오스크 사용에 있어서 고령층 정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신 게 현실이잖아요. 뭐 젊은 층에서도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사실. 네, 맞습니다. 예. 네, 실제로 진짜 많이 어려워들 하세요. 이제 그분들이 제게 이제 마음을 터놓고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제가 실제로 디지털 교육, 문해 교육을 하게 되면서 알게 된 점은, 뭐 카톡이나 인터넷 뱅킹처럼 우리가 일상에서 진짜 많이 사용하는 것도 고령층 학습자에게는 많이 낯설고 어려워하는 걸 느끼고요. 그리고 이제 와이파이 같은 것도 이제 연결하는데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집이 아니고 외부에서는 아예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으려
여전히 고졸증 학습자들은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현실은 좀 이런데 디지털 교육을 운영하는 곳이 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절대적으로 부족하죠. 뭐 예.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디지털 교육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많은 인력들이 투입이 되거든요, 실제로. 예. 교육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따지면 뭐 교사와 학습자 간에 1:1 매칭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죠. 현실은 그런 게 좀 어렵죠. 예. 또 뭐 이런 교육들이 일회성 수업이 아니라 반복하고 또 반복해야 하기 때문에 맞아요. 고령층 학습자에게는 디지털 교육을 하는 것도 좀 쉽지 않아요, 사실은.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운전은 가족에게 배우면 안 된다. 아하. 네. 이게 이제 배우는 사람도 반복해서 배워야 하지만 가르치는 사람들 또한 같은 내용을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계속해서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제 학습자와 가르치는 사람 서로 간의 인내심이 좀 필요한 교육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아유, 참 이런 고충이 있다.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시고. 자, 영주시의 디지털 문해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이제 지역에서 문해 교육을 지속적으로 담당해 오고 있는 뭐 영주 YMCA나 노인복지관 등과 같은 이제 복지 시설과 뭐 단체 중에서 디지털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와 시설을 갖춘 곳에서 이제 뭐 디지털 교육을 운영하고 있고요. 예. 교육은 보통 이제 이론 교육과 실습 교육 그리고 현장 체험 교육으로 운영됩니다. 예. 뭐 강의실에서 이제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뭐 그 밖에 다양한 디지털 기기에 대해서 충분한 교육과 실습 후에 현장 체험 교육을 진행하는데요. 아, 현장으로 직접 나가십니까? 어르신들 모시고? 네네, 밖으로 실제로 나갑니다. 그래요? 그래야 더 효과가 좋으니까요. 예. 그래서 뭐 가까운 고속도로의 휴게소에 가면 뭐 키오스크나 무인 계산대 같은 사용 방법을 직접 사용하시고 주문도 해보시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뭐 이제 무인 발급기를 직접 또 이제 발급해보시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무인 발급기. 이것도 사실 뭐 처음 해보면 많이 헷갈리고. 요즘에 왜 인터넷으로 정부24인가요? 거길 이용해도 되던데 이런 교육도 하시면 좋겠네요. 그렇죠? 아,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가 교육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무인 민원 발급기 이용하다가 얼마 전부터 이제 인터넷으로 정부24 들어가니까 이거 다 그냥 발급이 되더라고요. 거의 다. 뭐 인간 빼놓고는 거의 다 발급이 되길래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것도 가르쳐 주시면 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네네. 자, 우리 디지털 문해 교육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뭐 지금 어느 정도나 되고 또 참여 어르신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게 디지털 교육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인력들이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현재로서는 한 30명 정도가 참여하고 계셔요. 아, 그렇게 많지는 않군요, 어르신이.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그분들이 참여하면서 이제 제가 들었던 소감을 전달해 드리면 손녀가 카톡을 보내왔는데 뭐 그동안 좀 답장을 할 수 없어서 되게 답답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거 안 해보셨으니까 모르죠. 이 쉬운 맞죠, 거를 맞죠. 그냥 그래서 그 교육을 받고 나셔서 이제 손녀에게 답장을 하고 카톡을 주고 받을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라고 하셨고 손녀도 이제 뭐 할머니 화이팅이라는 메시지를 보내주셨다라고 합니다. 이모티콘 보내고 뭐 이런 것도 좀 가르쳐 주셨나요? 네, 그런 것들이 아직은 좀 이제 많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죠. 이제 자판에 입력하는 것도 좀 느리고 하시니까 그런 것도 저희가 이제 추후에 계속 반복해서 교육을 할 거니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키오스크 같은 것도 좀 어려워하지 않으시던가요? 네, 키오스크 사용하고 이제 교육 받으시고 소감 들려주신 분이 계신데, 지난번에 이제 가족들하고 여행 가다가 휴게소에 들렸대요. 그래서 이제 맛있는 걸 사주고 싶어서 키오스크 뭐 어떻게 주문해야 되니까, 뭐 주문을 받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그 자녀들이, 손주들이 가서 이제 키오스크를 막 하더랍니다. 그래서 어르신께서 이제 사용할지 몰라서 그냥 뒷집만 보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교육 받게 되면서 이제
이제 나도 이제 직접 실제로 가서 주문도 해보시고 하실 수 있으니까 네. 빨리 가족들하고 이제 여행 다시 가서 내가 맛있는 거 사주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아유, 예, 참 행복하셨겠네요, 이 어르신. 네네. 자, 스마트폰 앱 사용이라든지 뭐 카카오톡, 각종 SNS, 키오스크 주문까지 이렇게 정말 많은 걸 배우고 계신데, 어떤 걸 특히 좋아하고 또 신기해 하시던가요? 제가 뭐 딱히 뭘 특별히 좋아하고 이런 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뭐 SNS는 좀 복합적으로 다 많이 가르쳐야 되니까 좀 난이도가 있어서 실제로 교육은 조금 어렵고요. 예. 뭐 이제 최근에 많이 확산되고 있는 키오스크하고 아까 뭐 무인 증명서 발급기나 무인 계산대 이런 거를 특히 이제 교육을 받으실 때 집중도가 좀 더 높으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현장 처음 가서 실제로 주문도 하고 아니면 발급기 받으셨을 때 성공했을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되게 활짝 웃으시고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이 디지털 문해교육이 영주시가 올해 교육부의 그 성인 문해교육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라고 하던데요. 이 성인 문해교육 지원 사업이 뭔가요? 성인 문해교육 지원 사업은 교육부 산하에서 이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공모 사업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시 관내에 영주 YMCA하고 그다음에 영주시 노인복지관에서 사업 신청서를 제출했고 선정이 되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평생교육법 39조에 따라서 좀 비문의 저학력 성인을 대상으로 기초문해교육이나 뭐 생활문해교육 그리고 디지털 문해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지원 사업을 말합니다. 예. 그리고 학습자들은 이 사업들을 통해서 좀 초등학력을 취득하실 수도 있고 또 중등학력을 취득받으실 수도 있어요. 취득할 수도 있어요. 예, 이 방송 들으시면서 나도 좀 이런 거 좀 배워보고 싶다. 나도 좀 카톡 자유롭게 주고받고 싶다 하는 그런 어르신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앞으로 그 향후 계획하고요. 그 이렇게 참여하고 싶은 분들 어떻게 하면 되는지도 좀 알려주시죠. 향후 계획은 뭐 앞으로 이제 계속 되어야 되고 꼭 필요하기 때문에 더 확대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예. 이게 현재는 이제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이 1년 단위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제 영주 YMCA하고 영주시 노인복지관하고 이제 뭐 운영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 기관들이 뭐 최근에만 참여한 게 아니고 2008년부터 이제 쭉 참여해 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선정이 되어서 계속 운영해 오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문해교육을 참여하고 싶은 학습자들은 약간 선생님들이 계시면 뭐 영주 YMCA나 노인복지관에 문의 주셔도 되고 아니면 영주시 평생학습센터로 문의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또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 이렇게 영주 디지털 문해교육 소식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영주시 선비인재 양성과의 이상효 평생교육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인미의 그래도 정치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인미애 위원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인미애입니다. 예, 오늘 경산시 의회에서 네. 후쿠시마 핵 폐기수 방류 반대 5분 발언을 하던 민주당 소속의 이경원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끌려 나오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네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끌려 나올 수가 있죠? 5분 발언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게 오늘 경산시 의회 정례회가 있던 날인데요. 예. 그 민주당 소속의 이경원 의원이 5분 발언을 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그 핵 폐기수 방류에 대한 경산시 의회 입장 요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 딱 2년 전에 21년도 5월 달에 제8대 경산시 의원 전원이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거든요. 예.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박순득 시의원이자 지금 이분이 현재 의장이에요. 예. 이분이 대표 발의해서 결의문을 채택했는데 그 결의문 내용을 읽은 거예요. 예. 그랬더니 이제 8대 때 결의문을 왜 언급하느냐 이러면서 마이크를 끄라고 지시를 했고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도 발언이 계속되니까 그 직원들을 불러서 이경원 의원을 퇴장 조치시키는데 이렇게 양쪽 팔에 영상을 보면 양쪽 팔에 이분을 이렇게 끌고 나가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통 의회에서 이런 일 안 생기거든요. 마이크를 끄는 일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도의회에서 그런 일을 당해봤으니까. 마이크 꺼지는 거 당해보셨어요? 네네. 예. 그렇죠. 근데 오히려 이 박순득 의장이 본회의장 난동과 소란으로 이경원 의원을 중징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거야말로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이거는 의장이 의회의 권위를 스스로 짓밟은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는 의원한테는 그 내용이 어떠하든 간에 마이크를 끄거나 끌어내리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국회에서도 보통 마음에 안 드는 발언을 한다고 해서 마이크 끄거나 뭐 끌어내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뭐 야유 보내고 이런 거는 많이 보는데. 그렇죠. 항의하면서 듣기 싫은 사람이 나가지요. 그러니까요. 보통 퇴장을 하는데. 예. 그러니까 발언권을 얻은 사람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는 건데 이건 오히려 발언하고 있는 사람의 이 발언권을 완전히 무시하고 이런 걸로 봐서 저는 경산시 의회 의장 수준이 의회의 권위를 지키기에는 너무 부족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네요. 정말 경산시 의회 전체를 좀 욕먹이는 이런 행동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 시의원이 5분 발언, 그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5분 내에서 뭐 그렇죠. 어떤 말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뭐 근데 의장은 5분 발언, 5분을 초과했다 그러는데 실제로 5분을 초과하지는 않았고요. 초과하지도 않았는데. 네. 그런데 이제 마이크를 끈 거고.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끌어내린 거죠. 이거는 의장 스스로가 의회를 이 주민들의 대표기관이라는 인식 자체가 없는 거고 의회가 어떻게 역사를 이어왔고 의회의 권위가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의장 스스로가 이해하지 못한 행동이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경산시 의회 말씀을 해주셨고 자, 이낙연 전 대표 얘기를 좀 잠깐 해볼까요? 이제 귀국을 했는데 자, 앞으로 이낙연 전 대표의 역할 뭐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일단 이분이 내년 총선은 불출마한다고 선언하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내년 총선에서 다른 후보들의 당선을 위해서 아마 뛰어다니실 것 같아요. 이러면 이재명 대표의 내년 총선 출마 여부가 관심을 갖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표는 지역구에서 자기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경쟁자였던 사람은 전국을 돌면서 지원 유세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 그림이 좀 이상해지죠. 이상하죠. 예. 네네. 그래서 아마 약간의 매기 효과? 이낙연 전 대표의 행보가 이재명 대표의 내년 총선과 관련한 행보에 어느 정도 영향을 좀 주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이낙연 대표가 윤석열 정부를 향한 메시지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낼 텐데 그리고 뭐 또 지지자들과의 만남도 적극적으로 하실 텐데 좀 부탁이 있어요, 저는. 어떤 거요? 예, 이분이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아직도 지지자들은 패배 상처가 너무 깊고요. 그 책임에서 이낙연 전 대표는 절대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후보가 아니어서 졌다. 이게 아니라 이 당시 대선 분위기는 물론 이재명 후보가 싫어서 안 찍은 사람도 있겠지만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 코드가 굉장히 크게 작용했거든요. 그렇다면 총리였던 이낙연 대표의 성찰과 반성이 함께 나와야 저는 당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당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야 이분이 당내에서 역할을 할 수 있지 안 그러면 저는 당내에서 그렇게 큰 역할이 이렇게
가능하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역할을 하시고 싶다면 먼저 이런 이야기들을 좀 제가 드린 이야기를 좀 이렇게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도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니까 지난 정권 문정권 시절에 이제 총리를 3년인가요? 이렇게 역임을 했잖아요. 네. 예, 그런 책임도 그렇죠. 있고 또 경선에서 이제 이재명 당시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되고 후보로 결정이 되고 적극 도와주지 않으면 이것도 좀 책임에 해당이 될까요? 그렇죠. 그것에 대한 서운함이 당원들은 서운함. 굉장히 커요. 그리고 비서실장이었던 분이 공개적으로 그 윤석열 후보를 지지 선언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한마디도 없었거든요. 그렇군요. 그것에 대한 당원들의 평가는 이 선거에 민주당 승리를 위해서 이분이 뛸 의사가 없는 것 아니야? 뭐 이런 의심을 하게 된 거고 그것 때문에 아직도 민주당이 갈등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예. 조금 전에 천하람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는 이낙연 전 대표를 만나고 싶어 할 거다. 하지만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결코 만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이 좀 만나서 좀 화해하는 이런 모습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만나셔야죠. 예.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야 민주당이 살 길이 열립니다. 지금 사실 뭐 의회 내에서 국회 내에서도 의원들도 뭐 비명이니 친명이니 이렇게 나뉜 것처럼 결국 이낙연 대표를 믿고 따르던 의원들도 있는 거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활로를 위해서라도 만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당원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기 위해서라도 만나야죠. 지금 우리는 나뉘어서는 갈라져서는 내년 총선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뭐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율보다 좀 높다 하더라도 이것이 내년 총선에까지 이것이 작동할 것인가 이거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에서조차도 지금 민주당이 이러고 있을 때냐 이런 개탄하는 그런 목소리가 많다는 거 정말 좀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자, 지금 양향자 의원이 이제 한국의 희망이라는 창당 선언을 했고 자, 그런 반면에 지금 경북을 보니까 뭐 최경환 전 부총리, 우병우 전 수석 등 이렇게 무소속 출마설이 이제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친박 연대가 연상된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호남에서는 어쩌면 민주당 계열의 제3정당의 움직임이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옛날에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당을 이끌고서 총선에서 이겼잖아요. 2016년도죠. 그때 민주당이 완전히 완패했었거든요. 호남에서는. 근데 저는 어쩌면 그런 움직임들이 좀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제3정당의 움직임이라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대구 경북의 경우에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명박계의 대거 귀환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본다면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몸담았던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저는 움직임이 있을 거고 그 중심에 최경환 의원이 있다라고 보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제가 조금 전에 여론조사 전화를 받았거든요. 근데 여론조사를 이렇게 듣다 보면 이게 누가 의뢰를 했구나라는 것을 좀 이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제 느낌에는 그 김재원 최고위원 측에서 이거 의뢰를 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뭐 질문 내용이 좀 그랬습니까? 네, 지지하는 후보가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김재원 후보 최고와 현 김희국 의원을 놓고 뭐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 그러면은 그러면 김재원 최고를 알고 있냐? 잘 안다? 모른다? 관심 없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 물어봐요. 근데 굳이 설문에서 그렇게 물어볼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죠. 단순한 지지도 조사라면. 그래서 분명히 박근혜 정부 시절에 몸담았던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명예회복을 위한 움직임들이 올 하반기 되면은 좀 본격적으로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영주 출마설이 계속 나오고 있던데요.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뭐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제가 그 영주에
사시는 분들한테 그 여론조사가 지난주 목요일 날 결과가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서 영주에 계신 분들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예. 우병우 전 수석이 여론조사가 좀 높게 나왔어요. 수치를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좀 높게 나왔어요. 예. 그런데 이제 물론 박형수 의원이 울진이 고향이다 보니까 울진 그렇죠. 영덕에선 박형수 의원이 좀 높고 우병우 의원 전 수석은 여기 영주 봉화 이쪽이 기반이다 보니까 여기가 좀 많이 높은데 인구로 보면 이쪽이 훨씬 많으니까 영주 봉화가 많죠. 예. 그래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을 때도 좀 해볼 만한 선거처럼 보여지는데 제가 전화를 해보니까 실제로 민심은 본인들이 느끼는 체감 정도는 그거보다 훨씬 더 지지가 높다는 거예요. 우병우 수석 쪽이요? 네. 우병우 전 수석이 출마한다는 얘기를 한 적도 없고 문중을 찾아와서 출마합니다 이렇게 의논한 적도 없고 네, 움직임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일보 인터뷰 하나만으로도 충분하게 그렇군요. 분위기를 좀 만들어 나가는 형국인데 뭐 그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미리 이렇게 풍겨놔야 그러면서 용산의 반응을 봐야 안 되겠냐. 선거 때 딱 돼가지고 출마를 하면 용산으로부터 괘씸죄에 걸릴 가능성이 좀 있으니 미리 연기를 좀 피워두는 거다. 여론 정지 작업을 하는 거다.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군요. 뭐 출마는 100%일 것 같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네요. 예. 자, 김은경 혁신위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일단 그 김은경 위원장이 민주당 의원 전체 불체포 특권 서명을 요구했습니다. 네. 지금 이에 대한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의원들은 굉장히 부글부글거린다 그래요. 부글부글된다. 왜냐하면 이거는 체포동의안 올라왔을 때 그동안 부결을 시켰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간의 결과에 대해서 모두 특권을 갖고 행한 명분 없는 행위로 인정하는 꼴인 셈인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저 역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게 불체포 특권이라는 게 독재 권력에 맞서서 입법부가 지켜온 역사이자 권리인데 이걸 포기하고 이게 특권이다라고만 주장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왕이면 법무부에서 국회로 체포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개별 사안에 대해서 국회 내에 이것을 심사하는 기구를 두자라고 만약에 혁신위가 요구했다면 훨씬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이 부분은 조금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자,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혁신위의 첫 번째 과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선거제도와 관련된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공론화기구에서 수기 과정 거쳐서 발표한 결과가 있는데 지금 아무도 이것을 언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공론화기구 수기 결과 보고서를 정격 수용하라는 민주당에 대한 압박이 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선의 중진 의원들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촉구를 좀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수도권에 나가서 대구 경북을 기반으로 정치를 시작했지만 수도권에 나가서 다선이 된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런 분들이 본인들의 경험을 가지고 지방에 내려와서 지방민들과 함께 지역을 살리는데 자기의 능력을 좀 써보겠다. 이런 선언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걸 촉구했으면 좋겠다 싶은 거죠. 예를 들면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에도 좀 내려왔으면 좋겠고요. 전해숙 이혜정 의원 이런 분들도 좀 내려와서 대구 경북에서 선거를 이번 선거를 뛰겠다. 이거를 좀 이렇게 다선 중진들이 기득권에 연연하지 않고 그걸 내려놓고 지방으로 내려가겠다. 험지에서 민주당 텃밭을 읽어보겠다. 이런 것을 촉구하는 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거제도 개혁과 중진 의원 기득권 내려놓기 이렇게 주문을 하셨네요. 자,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임미애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